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차에서 배제고 수학 강의하는 신명진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1학년을 겪어 보셨으니까 사실 배제고 시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해요. 학생 개인별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좀 정석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미에 좀 질문들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저한테 시간이 조금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업할 땐 제가 이렇게 입고 수업을 하면 좀 불편해서 제가 이렇게 안 입는데, 그러고 이제 시험을 돌리러 들어갔더니 지금 뭐 데이트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생각이 여자 생각밖에 없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개인 소개는 그 배포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요거는 이따가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띄워드리기는 할 건데, 작년 기출문제랑 그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기출문제 세트를 해설과 함께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수강생들은 아마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중에 풀리게 될 거고, 만약에 아직 수강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찍어 가셨다가 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 말미에 다시 띄워드릴 거니까. 사실 1학년 겪어보셨으면 이제 배제고가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좋아하는구나. 사실 어머님들께서 잘은 모르셔도 아이들은 대충 이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느끼고 있을 건데, 그래도 이제 어머님들도 알고 계셔야 우리 아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을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사실 문항의 구성 상태나 그 다음에 개수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같은 시험지를 받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대비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하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작성을 하면서도 제가 분류한 게 맞나, 제가 잘못 분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해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분류를 해보면 이와 같은 패턴이 아주 명확해요. 1학년 때도 비슷한데 1학년 때는 그래도 이 위에 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하와 중난이도 쪽 문제가 조금 더 많다면, 이제 상과 최상난이도의 문제가 2학년 때는 월등하게 많아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총 21문항이 출제가 된 건데요. 그중에서 13문항이 상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이 상이라고 하면 모의고사 기준 무조건 4점 이상을 받게 되는데, 뭐 4점이 맥시멈이니까요. 근데 제가 4점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쉬운 4점도 포함하지만 어려운 4점까지, 즉 킬러급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항 배치가 지금 15개 이상의 문제가 어려운 문항으로 잡힌다. 쉽게 말해서 일반 센 문제집, 뭐 이런 내신고쟁이, 뭐 이런 문제집에서도 가장 윗단계 레벨에 해당하는 문제가 15개가 출제가 된다.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출제율이 대부분이 상과 최상에 있고, 특히나 고난도 문항의 경우는 학교에서 프린트물의 형식으로 이제 기출 보충 자료라는 걸 줘요. 단원별로, 대단원별로 보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찍혀서, 그게 아이들이 중단원 3, 4개 정도를 시험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갈 때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60에서 80개 사이 정도 됩니다. 한 번 시험에서. 근데 그 학교에서 찍어주는 문제들의 형태나 난이도를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고3이에요. 실제 거기에 수록된 문제들은 전부 다 평가원 기출이고요.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 보충 자료입니다. 애초에 이름 자체가. 근데 평가원 문제 중에서도 그럼 쉬운 거를 좀 골라줬냐? 그렇지 않고 너무나 잔인하게 어려운 것들로만 골라서, 그 해의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로만 골라서 최근 5개년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2015년, 뭐 2012년, 2009년 이렇게까지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중요 문제들은 다루고 있는 프린트물이 나와요. 그 프린트물이 이제 60에서 80개 정도.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한 40여 문항 정도가 킬러급 문항. 그럼 그건 전부 다 완벽하게 숙지한 상황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풀기 어려운 거죠. 어머님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 게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2학년 때도 가장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 게, 특히나 전학온 친구들이 이제 새로 신규 입반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뭐라고 문의를 주시냐면, 배제고는 처음인데 혹시 다른 지역의 광역 자사고와 비교하면 시험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광역 자사고를, 전국에 있는 광역 자사고 시험지를 쭉 줄 세우기 하면 그 중에
중상 사이의 랭크가 되는 게 배제고 시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 자사고의 그냥 표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정도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인데 대신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여겨보셔야 하는 건 제가 이제 대치에서 수업할 때도 배제고를 같이 병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배제만 집중하고 있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대치를 조금 내려놨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돌리려니까 주 7일로 이제 정말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쓰러질 것 같아서 대치를 좀 내려놨는데 대치에서도 최상위반을 운영을 하다 보면 대치 그 최상위반에 있는 뭐 중동이나 휘문 따위에 그 학교들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제가 배제고 시험지를 주면 애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애들이 이거 시간 안에 다 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중동고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배제 친구들한테 주면 역시 JD는 다르군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서로 자기네 학교 말고 남의 시험지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부교재라는 거가 학교 시험에서 갖는 위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제고 시험은 배제고 프린트물과 배제고스러운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어집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론으로 공부를 하면 배제고 시험에 먹히지 않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대신 효율이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등급 컷은 역대급으로 계속 살펴보면 대충 이 정도 컷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80점 후반, 조금 쉬웠을 경우에는 90점 몇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려우면 77점 몇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중간 한번 그렇게 냈다. 애들이 망했네. 그러면 이제 기말 때 조금 루즈하게 내줘서 살짝 평균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냥 평균 내면 한 88 정도를 받으면 1등급 맞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특징은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부터 등급 간 격차, 점수 격차가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등급을 받아오는 친구들은 다시 말하면 넘사벽 같은 느낌으로 압도적으로 확실하게 1등급을 찍는 거고요. 이 정도 점수대를 받으면서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그 정도가 안 돼서 거기서 한 두세 개를 더 틀리는 상황이 되니까 한 8점 정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밑으로는 막 15점. 그래서 뭐 3등급 받으려면 62점 이렇게 받으면 3등급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 시험에서도. 1등급과 3등급 간의 격차가 20몇 점이 나는 이런 좀 큰 편차가 만들어지는 특징이 좀 보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기출 반영률 아까부터 높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설명은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일단 배제고 2학년 수1 출제 경향이고요. 확통은 대신 조금 이지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도 확통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머님들께 제가 배포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확통 겨울방학 때 준비하지 않아도 학기 중에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정 불안하시면 타 학원에서 열리는 확통 강의를 수강하셔도 좋으나 사실 들어도 아이들이 대충 들을 겁니다. 분위기가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시험 난이도 한번 볼게요. 달라졌죠. 수원에 뭐가 있었냐면 최상이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최상이라는 항목이. 최상이 없습니다. 난이도 중상 그냥 이렇게만 끝입니다. 하난이도도 세문항에나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즉 거기다가 심지어 부교재가 있습니다. N기출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지금 3년 연속 N기출 플러스라는 그 미래엔 교재에서 나오는 그걸 썼는데요. 아마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대로 미래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바뀌는 143기 친구들의 교과서가 지금 미래엔이거든요.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아마도 부교재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부교재에서의 반영률도 꽤나 높은 편인데다가 EBS도 충실하게 반영해주는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사실 나올 문제들의 한 반절 정도는 아이들이 어떻게든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 다 보고 간 문제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확통은 학습량 대결이라고 보면 돼요. 얼만큼 그냥 꼼꼼하게 많이 잘 봤느냐가 등급을 가르는 그 컷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확통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중간 수업만 듣고 또는 기말 수업만 듣고도 70 몇 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3컷이에요. 네, 그렇게가 만들어지는 게 확통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2학기로 지나갈수록 아이들이 확통을 놓습니다. 특히 이과 친구들. 이제 우리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죠. 사실 원래 설명할 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미 한 3번, 4번 정도 반복해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걸 일단 보통 우리가 수시라고 부릅니다. 물론 최저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배제고 기준
내신으로 수시를 적절하게 쓸 수 있을 정도의 친구들이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 이유는 배제는 좀 빡세니까요. 그럼 다시 결론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신은 안 되는데 실력은 되는 친구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배제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역으로 수시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애들이 너 괴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제고 내신으로 한 3.5등급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 정도 건에서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으면 수시 어디 쓸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냐면 건대 정도 나와요. 근데 배제고 내신 3.5등급이면 그냥 쉽게 배제고 3등급 반절과 4등급 반절 과목 중에 3등급이 반절이고 4등급이 반절이면 3.5가 나오겠죠? 근데 3.5면 전국 단위 기준으로 갔을 때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다 찍고 있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올 1등급을 받는 친구인데 건대 가라고 얘기를 하면 수시로 건대밖에 못 써? 그럼 할 필요가 없네?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 가지 위험한 건 이걸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시간이 2년 남았네 라고 생각하고 루즈해지기 십상이라서 굳이 제가 그걸 은연중에 이제 내세우지는 않지만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위기에서 감출 수는 없습니다. 중간고사 딱 끝나면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간고사 딱 끝나면 학교 반절이 확통을 벌입니다. 문과인데 확통을 벌여요. 왜? 내신으로 대학 못 갈 거니까. 지금은 그냥 수학 1, 2만 할래. 3학년 가서 확통하면 되지. 문과 애들은 이런 이유로 버리고요. 이과인 애들은 이거 수능 과목 아니잖아. 내신으로는 대학 못 갈 것 같고 그냥 수 1, 2 할래. 그래서 확통은 챙기는 아이들만 챙기는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 경쟁률이 떨어져요. 반절은 이미 놓은 상태니까 나머지 반절 가지고 1, 2, 3, 4, 5등급까지만 만들면 돼요. 근데 사실 5등급 정도인 친구들도 대부분 다 버렸겠죠? 아까 3.5등급이 버리는 마당이면? 그러면 남는 건 3등급인 수학은 3등급을 받는데 다른 과목이 좀 유독 안 나와서 내신을 버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똑같이 확통 버려주고요. 2등급인 친구들 중에서도 수학만 2등급이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도 확통을 버립니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빈자리가 꽤 많아져요. 그 자리를 4등급이었던 친구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제고에서 4등급이면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그런 부류거든요.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통이 수 1보다 레벨이 높게 나오는 게 등급이 높게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게 어쨌든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확통은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이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통의 경우는. 근데 정리를 다시 하면 배제고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정도라고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준킬러와 킬러 문항의 비율이 꽤나 높다. 대신 학교가 너무 양스럽지 않게 부교재나 프린트물 따위를 통해서 제시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충실하게 분석해서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배제가 잘하는 건 도형 문제가 나오면 그 도형 문제에서의 발문 유형을 바꾸는 방식으로 도형 선지를 변화시키는 거라던가 뭐 숫자 변형은 잘못하면 오류가 많아서 학교 쌤들이 그닥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빼놓고 결론만 물어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문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준비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다시 반대로 정리하면 어쨌든 이래저래 3학년 평가원에 나오는 수 1, 2 기출문항에 대해서 이거 수2까지도 이어지는 기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정도가 1차적으로 준비가 끝나야 한다는 건 1차적인 수능 대비의 완성이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즉 지금 2학년이 끝나는 이 순간 적어도 수능을 보면 수1, 2의 공통과정이죠. 수1, 2 공통과정은 내가 현역 고3들과 비교해도 그닥 꿀리지 않아 같은 느낌으로 완성이 될 정도로 트레이닝이 되는 게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식으로 적용과 이해를 문항문항의 대부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제가 살짝 더워서 옷을 살짝만 벗겠습니다. 말이 갑자기 풀려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정규반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려운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저도 안타깝긴 한데요. 이게 타 학교면 제가 그래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자. 왜냐면 그래도 그 문제도 시험에 나와 줄 거니까. 근데 안 나올 걸 실력에 맞는 거니까 일단 요것만 보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는 어머님들과 상담을 해요. 이 친구가 물론 내신 대비반을 듣고 있기는 한데 제가 이 친구가 저랑 언제까지 수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저에게 맡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원하는 게 지금 이런 방향인데 어머님도 동의하시는 건지 상의가 끝난 건지 확인해보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동의하신 상황이라면 내신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내려놓고 말 그대로 수능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이 친구가 필요한 문제부터 다시 차근차근 문제를 풀릴 계획입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긴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거치게 되죠. 근데 해마다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 이거 못 푸는데 시험에 나온대. 안 볼 수는 없고 보자니 깝깝하고 이 문제는 이해가 됐는데 집에 가서 이거 변형한 문제라고 해서 풀려고 그러면 나는 못 푸는데 이걸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을 내려놓고 수학은 나의 길이 아닌 것. 이 시간에 차라리 과학이라도 하자. 또는 뭐 사회라도 하자. 국어라도 하자.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건 양심에 찔리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는 반대로 그냥 모든 걸 다 때려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학이 안 나오면 어차피 대학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나 공부 안 해. 물론 학원에 등장해서 남아있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그런 이렇게 버리는 친구는 많지 않지만 본인은 버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못 버리셔서 남아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다시 말하면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학생별 상황에 맞춘 상황이 아니라 실력과 무관하게 좀 고난도 학습은 필수다. 특히 적어도 학교 프린트물, 즉 평가원 킬러 모음집.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준비를 좀 해야 한다. 어렵다고 안 풀면 시험장에서 모든 문제가 낯설 것이다. 그 다음에 EBS도 꽤나 선생님들이 자주 반영해서 출제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1학기 때는 수능 완성은 없습니다만 수능 특강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대비 전략을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제가 배제고만 수업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타 학교는 정말 한 명도 수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현재 수강생은 전부 다 배제고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좀 있어요. 수업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을 시간이 좀 돼서 어머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수학은 사실 예를 들어서 어머님께 설명드리기가 정말 힘든 과목이죠. 예,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로그 미분법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건 말이죠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넋이 나가실 테니까 반대로 그걸 이해시킬 수 있다면 제가 아주 확실하게 검증된 선생님이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이제 고급 수학 개념을 문항까지 풀어나갈 정도로 짧은 시간에 설명할 재주는 없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굵직한 내용들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일단 개념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나는 공부를 조금 덜 했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봤으니까 개념은 알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실제로 어머님들도 아이의 상황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 한 번 하긴 했는데요. 잘은 못하는 하대요. 그렇다고 개념을 또 보는 건 좀 불안하긴 하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개념하고 문제풀이 적당히 섞어서 잘 챙겨주세요. 사실 결론은 그렇게 와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볼 때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잡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가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그래서 초도 상담 같은 걸 상담을 할 때 레벨 테스트를 본 상황이라면 제가 아이들에게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문제가 그 질문이 혹시 이 문제 풀 때는 어떤 생각을 했니?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디까지 구조 분석이 끝난 상황에서 행동이 들어갔는가가 중요한 거죠. 문제의 구조를 봤는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제반 지식에 비교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 숨겨진 키워드가 뭐일지, 거기서 지금 단서로 제시한 게 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어머니들께 차를 한 대 드리고 부산까지 와주세요. 목적지는 저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차, 내 면허가 있나? 면허가 있음. 장거리 운전 가능한가? 가능함.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겠죠. 차 상태 체크를 합니다. 브레이크, 기름 멀쩡한가? 확인하고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되지? 내비 찍어보고 아 이렇게 가면 내가 운전이 힘들겠다 쉽겠다. 이때 휴게소 잠깐 들리면 되지 않을까? 이때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죠.
그냥 다짜고짜 부산으로 오라 그랬으니까 일단 시동부터 걸고 내가 면허도 없는데 그냥 일단 엑셀부터 밟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문제를 그렇게 풀어요. 딱 꼴이 이렇습니다. 식이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식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냥 봐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식을 쓰고 문제 있는 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쓴 다음에 이 식을 이렇게 봅니다. 이 식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면 푸는 거고요. 안 들면 못 풀어요. 근데 생각은 어디서 들어야 되냐면 얘한테서 볼 게 아니라 써있는 문제를 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5분 쳐다보다가 안 풀리면 패스로 넘어가는 거죠. 고민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건 이런 것들의 사이에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가를 따져보는 작업이 고민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 그걸 하려면 물어보는 방식이라던가 혹은 어떤 특징적인 식의 패턴을 관찰한다라던가 또는 내가 이런 풀이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항 패턴은 굉장히 익숙한데 얘는 낯선 걸 묻네? 여기서 그럼 얘를 어떻게 끌고 가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요걸 하는 게 좀 편해질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제반 지식들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이들이 얘도 부족하고 얘도 부족하고 얘도 부족하긴 한데요. 일단 어느 정도 문제는 풀었어요라고 해도 이 두 개를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얘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걸 얘 순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를 많이 풀면 얘는 어떻게 됩니다. 이거 봤던 거예요. 이거 봤던 수학적 상황입니다. 까지는 기억을 해요. 그것도 기억 못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복습을 잘 안 하니까요. 복습의 학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복습을 잘 안 해서 2주 전에 했잖아. 이걸요? 그럼 제가 막 문제 찾아서 봐봐 2주 전 수업 시간에 이거 이미 했잖아. 숫자 바뀐 거 말고 똑같잖아. 뭐가 달라? 그러네? 별표를 쳐요. 집에 가서 안 보겠죠. 별표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별표 치는 게 공부는 아니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거기서 관찰하면서 패턴 연습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면 최종적으로 이런 고민을 실제적으로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구성을 보시면 모든 수업이 항상 똑같아요. 시험이 내신 개강을 했다. 그러면 사실 학생들한테서 조금 안 좋은 수강평이 나오기도 하는 게 심화 친구들한테 특히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서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앞에 한 2주 정도의 수업이 실전 개념을 다시 리뷰트하거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데 그때 이거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는 하니까 난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는 없죠. 제가 그 친구만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걸 먼저 가르쳐야 하고요. 이거 정리를 끝내주면 이제 요걸 합니다. 요걸 하는 시기가 쉽게 말하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토요일 날 있는 수업이에요. 토요일 날 있는 수업에서 요 작업을 해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물이 사실상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최고 난도봉에 해당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잘 봐.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 문제들을 분석해 나가는 식으로 수업의 패턴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2주 정도 개념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개념이라기보다는 로직들이 얽혀있는 관계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인 거고 그걸로 만만치 않을 걸 또는 만반의 준비라는 각 과정에 맞는 이름으로 이 문항 패턴에 대한 연습을 하고 행동 영역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끝낸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게 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매번 정리가 잘 되어야 이게 오래 남아요. 실제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아이들이 수원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수원의 과정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파트가 총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뉘어져요. 근데 지수 로그는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익숙해 하기는 합니다. 아예 처음 보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쓰여져요. 근데 삼각함수는 좀 특이한 단원입니다. 도형 자체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일반 문제풀이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트 넘어가면 그냥 까먹죠. 수열은 그냥 원래 힘들어합니다. 그럼 얘만이라도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6개월 동안, 후반부 6개월 동안 안 쓰면 얘도 가물가물해져 있어요.
그럼 3학년 올라가는 시점일 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얘를 빠르게 다시 보면서 문제풀이까지 한 바퀴를 다시 다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수고로움이 너무 커져요. 근데 행동 영역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 리부트가 빨라요.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는 법은 배웠으니까 요런 거 찾아야 돼. 이거 있었는데. 공식 까먹은 거네. 그럼 공식 보면 그다음부터 그 문제 풉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구조가 정리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거 보고요. 다시 이거 보고요. 다시 이걸 봐야 돼요. 그때 가서 이 작업을 또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제고의 현실상 전략형 정시 파이터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전략형 정시 파이터.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생존형 정시 파이터 말고 살 방법을 찾다 보니 정시밖에 없네가 아니고요.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 특성상 내신이 너무 힘드네. 그래, 그냥 열심히 자리싸움 지켜보다가 정 안 되면 정시 보면 되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편하게 내신을 치러 나가는 친구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내신으로 대학 가겠다는 생각은 조금 접어놓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전략형 정시 파이터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내신만 준비시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그냥 남을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뭔가라도 머릿속에 남게 할 방법. 그런 방법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행동 영역까지 정리가 좀 끝나야 합니다. 사실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로만 이렇게 쭉 문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문제도 풀 수 있을지도 모르고 글쎄요, 내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봤던 문제가 나면 아무래도 유리할 테니까 많이 보면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꼭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취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을 오게 되면 이제 수업 진행 똑같습니다. 수업 진행하고 1일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해설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문항 분석도 좀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성취가 미흡하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LC도 시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클리닉인 거고요. 이때 이제 좀 강조드리는 거가 교재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는 편인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이제 자랑을 한번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재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교재 표지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보여드리면 이제 토하실 거니까 자습을 주는 시간들이 후반부에 좀 생기죠. 특정 과목들의 경우는 내신이 얼마 안 남아서 자습 시간이라서 자습을 하고 있는데 마침 수학쌤이셨대요. 수학쌤이 진도는 끝나 있으니까 자습 모르는 거 질문.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맨 앞줄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쓱 보더니 이건 무슨 문제집이야? 하고 이제 이렇게 보신 거죠. 그리고 당연히 문제집 확인을 할 거니까 책을 덮었겠죠? 그때 이제 배재정석이라는 학교생 입장에서 굉장히 오만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핫쭈 이 새끼 봐라.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뭐야? 하고서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쓱 보시더니 주면서 시험 문제 다시 내야 되겠네? 그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제 쌤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학교 쌤 중에 저랑 수업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쌤이 계세요. 아직도 계시는데 계속 제가 이제 이건 특징적인 거라서 이거 알아둬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번 수업 시간에 가면 쌤이 설명해줬던 거 그 다음 시간에 띵크로 나왔어요. 막. 그래서 저 질문 답변해서 세특이 한 줄 더 적힐 것 같아요. 그 쌤이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세특이 한 줄씩 더 적어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걸 내야지. 그럼 또 다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리를 찾아서 문제를 만들고 해마다 지금 그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는 교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재 변형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만치 않을 걸 또는 만반의 준비라는 이름으로 수업되는 교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동 패턴까지 이루어지는 그 알고리즘을 아이들에게 체화시키는 걸 연습시키는 교재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걸 차분차분 차근차근 워크북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설명도 하고 문제도 풀어나가는 그런 교재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얘는 거기에 이제 타학교 기출들도 다 수록이 되어 있어서 배제 기출뿐만 아니라 주요 학군지의 고난도 기출까지 같이 좀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난도가 조금 높아요. 그 다음에 얘는 각 레벨에 맞춘 그러니까 정규반은 정규반 거 풀고요. 심화반은 심화반 거 풀고 얘는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이다 보니 당연히 정규반 친구들에게 좀 어렵죠. 근데 안 보면 반절을 처음 보는 문제인데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긴 봐야 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숫자가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공부를 그냥 반복시키는 것만 좀 따라왔었어도 선생님 이거 묻지마 3번인 것 같아서 3번 찍었는데 2개 맞았죠.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시험이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찍어서 맞추면 대박이죠. 행복한 경우들도 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업 클래스, 뭐 마스터 클래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는데 사실 요거를 이번에 또 올해 또 좀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1학년 때는 평일에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평일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이슈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학교를 갔다 오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리고 밥을 못 먹었다고 얘기를 하다거나 좀 아파요, 졸려요, 피곤해요, 수행평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건너뛰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말로 싹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되는 시간에 맞춰서 불러낼 거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아이들의 개인별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대처해 줬다면 요걸 좀 타이트하게 좀 쪼일 거예요. 그래서 LC도 하나의 수업처럼 인식할 수 있게끔 수업의 형식을 갖춰서 진행을 좀 할 거고 애초에 이걸 하는 부담임 쌤을 새로 모셨습니다. 물론 새로 모셨다기보다는 이제 원래 저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시던 분인데 새로 배정을 해서 아예 그냥 수교과 전공 쌤이 그냥 아예 딱 잡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거예요. 그 방식으로 조금 패턴을 바꿨고 거기에 이제 필요하면 그 질문 조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데리고 있는 질문 조교들은 전부 다 실제로 제 제자들입니다. 이따가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긴 할 건데 제 제자들로 구성된 멘토진까지 같이 포함돼서 테스트 진행 또는 뭐 첨삭이라든가 과제 점검 뭐 이런 클리닉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게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제 수업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수강을 하고 있다를 손들어 달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겪어보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겪어보셨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그걸 느끼는 친구들이 조금 많기는 한데 나중에 후기를 설명할 때도 같은 내용이 좀 겹칠 것 같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합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수업의 공통 로직은 공통 과제가 나가고 수준별 과제가 나가고 그에 맞는 개인별 오답 과제가 나간다가 큰 골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큰 틀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큰 특이점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 자연스러운 복습이 되게끔 문항 구성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통 과제로 나갔고 수준별 과제로 나가는데 양쪽에서 보면 비슷한 문제가 겹쳐요. 그리고 다음번 시험에 그 문제가 또 나오고 리뷰트하면서 이제 개념 끝나고 다시 뭐 많지 않을 걸 만반의 준비 뭐 요거 진행할 때 그때 했던 건데 이미 앞 시간에 한 2주 전에 했는데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면 숫자를 살짝 바꿔서 제가 또 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지가 의도하지 않아도 틀렸는데 따로 복습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는 3번 또는 4번 정도 반복 연습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들 중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 쌤하고 4번 했었던 건데 보는 순간 답이 기억이 났어요. 근데 숫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2배 되어 있길래 답도 2배 했더니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만들어지죠. 물론 그렇게 풀어서 잘 풀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되게끔 자연스럽게 반복되게끔 문제 구성을 좀 꼼꼼하게 신경 쓰는 게 제가 가장 이 수업 준비를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 골자로 잡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별로 유형에 대한 또는 어떤 패턴에 대한 또는 어떤 수준에 대한 개인별 오답 유형을 전부 다 정리를 딱 봐도 빨간색이면 누가 봐도 위험하잖아요. 지금 시험 직전에 가면 급하면 일단 빨간색 먼저 뭐 이런 식의 제처를 학생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온라인 질의응답하고 뭐 유튜브로 맨날 영상 나가고 있고 복습 영상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께는 매번 수업 끝나면 수업 일지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수업 일지 양이 좀 많아서 그 보기 복잡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에 거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라고 쓰긴 하는데요.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은 또 개인톡으로 따로 드려요. 얘가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하다. 뭔 일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보고 있으면 이제 2주 연속 쟤 왜 저러지? 쟤 원래 저런 캐릭터 아닌데? 물어보면 뭐가 이슈가 있습니다. 교우관계 문제가 있건 또는 뭐 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건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느라 지금 정신이 딴 데 가 있어서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게 보이는 친구들.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코멘트에다가 남기면 또 어머니들이 좀 이거 작은 글씨라서 혹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지 않으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전화 드리거나
혹시 땡땡이 요즘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셔서 아니 없는데 무슨 일이시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수강 후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제가 제 입으로 다 읽기에는 제가 좀 민망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빠르게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그냥 굵직한 키워드만 좀 얘기할게요. 아이들이 실제로 적었던 수강 후기 중에서 일단 자료 퀄리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커리큘럼 자체가 이거 후기 쓴 친구가 정확하게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후기 보고 제가 살짝 소름 돋았거든요. 이걸 학생들이 느낄 수 있나? 오덕과 복습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탄탄한 커리큘럼. 그래서 얘가 조교인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기도 했었던. 그리고 실제 이 후기 작성했던 친구는 그래서 지금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 후기 두 번째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기출 테스트에 대한 관리라던가 부모님께 매번 보내는 거, 그다음에 테스트도 오답요사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 많았었고 질문도 잘 받아준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질문 대상들이 전부 다 이제 고학력자들이라서 믿음직스럽다. 그다음에 강의 잘한다, 재미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뿌듯한 건 이제 이런 거죠. 별 흥미가 없었는데 덕분에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후기 쓴 친구는 실제로 그래서 수능에서 수학만 1등급을 받았습니다. 수학에만 흥미를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수능 끝나고 찾아와가지고 저 재수를 할 건데요. 저 해야죠. 수학이 1등급인데 국어가 4등급이 나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야, 근데 국어가 4등급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러게요. 왜 국어 신명지는 없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내가 국어는 못한다. 이러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후기도 잡혔었고 잔소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실직고를 미리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규반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불러서 상담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끝나고 남겨서 뭐라 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사실 원장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거든요. 그 애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것 좀 최대한 피하는 게 어떠냐.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 한 적도 있는데요. 일단 안 되더라고요. 전 잔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좀 하고 욕도 좀 하고 남겨서 잔소리 하면서 이제 이거 하고 가 너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솔직히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게 일시적으로 지가 짜증나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제가 일관되게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애들이 나중에는 좀 느끼기는 합니다. 애들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얘가 지금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나 내가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얘 진짜 나를 걱정하긴 하는구나. 아이씨. 그러니까 또 욕은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아서 문제 풀고 간다거나 또는 숙제를 조금 더 해가지고 온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좀 힘들다. 근데 안 하는 게 더 힘들더라. 그래서 그냥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네 그냥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네 저한테 제가 자랑할 만한 후기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냥 오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좋게 봐준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마지막 후기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수업 시간표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화토에 진행이 되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는 4시 반부터 8시 반, 그다음에 1시 반, 5시 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심화반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6시부터 10시, 토요일은 6시, 10시. 그럼 이제 이때 시간이 살짝 겹쳐져 있는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어머님들이 종종 계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 겹쳐져 있는 시간 4시 반부터 6시까지 앞 시간은 정규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간이고요. 8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심화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겹쳐져 있는 2시간 반 동안에는 아까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갔던 요 배제 정석 교재를 진행하면서 그 문항 분석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게 책정이 됐습니다. 원래 2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만 겹쳐봤는데요. 도저히 못 끝내겠어요. 아이들한테 안 그래도 원성이 높은 게 저 새끼는 제 시간에 끝내는 적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애들이 막 화를 내요. 쌤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나중에는. 근데 성격상 준비해온 걸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그래 시간 됐으니까 집에 가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보시고 모르시면 질문하시고 이게 제가 성격상 잘 이렇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미안한데 내가 돈 더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수업 여기까지 하면 안 되냐. 그럼 애들이 막 짜증을 냅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제 미안하기는 한데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애초에 그럼 아예 그냥 구조상
충분한 시간을 만들자.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겹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진 시간으로 겹쳐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토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별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겹쳐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확통, 주 1회 반으로 2개 시간을 일단 열어는 놨는데요. 어느 한쪽이 많으면 그쪽으로 좀 유도해 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양쪽 다 뭐 인원이 고만고만하다거나 하면 그냥 양쪽 다 수업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시간 자체는 그래서 다른 학원 시간표들이 최대한 겹치지 않는 그냥 오전으로. 그리고 얘는 아마도 1학기 때는 유지가 확실하게 될 거고요. 2학기 때 갔을 때 실질적으로 내신을 챙겨야 하는 숫자에 따라서 아이들이 별로 통계인데 통계를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나 힘드니까 통계는 그냥 내가 자료랑 영상 찍어서 다 줄게. 그냥 정규 수업 내에서 그냥 다 줄 테니까 통계는 수업하지 말자. 그러면 애들이 개꿀. 이러고 이제 수업을 안 듣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폐강을 시키고, 대신 시험 전 3주 정도일 때 통계 관련된 내용을 미리 영상을 다 찍고 교재 찍고 자료 찍어서 QR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면 한 80만 원어치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틈틈이 봐. 그러면 뽑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뽑아줄게.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보고 공부하면 80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2등급 나오니까 통계는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80점 넘으면 2등급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패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마지막 후기 하나가 좀 남았는데요. 이거 엊그제부터 이제 좀 자랑하고 있는 건데, 또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지금 이제 심지어 빠른 년생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19이 된 친구예요. 수업을 딱 마치고 나왔는데 애가 갑자기 이렇게 강의실 안에서 애들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쌤, 저 큰절 한번 해도 돼요? 그래서 얘가 설날이 얼마 안 남았긴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발표가 난 게. 그래서 얘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제 네, 잘 붙었다고. 그래? 그래서 서울대 합격 중입니다. 네, 이름도 가리지 않아도 된다. 홍보하는데 얼마든지 써주셔라. 자랑스럽다 자기는. 인문으로 붙었기 때문에 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공부는 이과로 하기는 했는데 연대 정도까지는 자연계열 중에 거의 골라서 갈 수는 있는데요. 애초에 근데 이과이긴 한데 사실 문과적 성향이 좀 강해서 애초에 1학년 때 너 가고 싶은 과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저 서울대 철학과요. 이렇게 답하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극구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지금 네가 수학이 이만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면 안 돼. 무조건 이과 가. 나중에 가서 전향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이과 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바꿨던. 그래서 이제 뭐가 안 보이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안 보이시죠? 이름이요? 제가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보내줬던 거고, 그 후기를 꼭 띄워달라고 해서 지가 후기를 써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면 후기를 띄워달라고 해서 너무 길어요. 근데 전문을 다 띄워달래요. 그래서 띄워는 드리는데 이름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야 근데 이거 이름 발표해도 돼? 그랬더니 이제 얼마든지. 사실 이 친구가 이제 예비고1 수업 그 특강 무료 특강 때 잠깐 저랑 얼굴 보고, 제가 그때는 겨울방학 때는 예비고1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3월 메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첫 강의부터 함께 했던 친구예요. 첫 강의부터 함께 했던 친구고, 뭐 남들 윈터 내지는 이제 고3 돼서도 뭐 시대 뭐 이런 데 이렇게 다 옮겨가면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을 경험할 때 얘는 그냥 저하고만 계속 수학을 했던 친구고, 실제로 1학년 때 이 친구가 처음 받았던 내신 등급은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의 내신 등급도 그닥 좋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 점점점 성장해서 거기까지 만들어진 거고, 사실 이 친구는 저는 맨 처음에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성실하긴 하네. 성실하긴 하네. 숙제 주면 이걸 꾸역꾸역 다 하려고는 하네. 아무리 봐도 지한테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요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1학년이 끝날 때쯤에 갑자기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찾아와서 저 혹시 수학만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과목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학만 해도 돼요?
내신을 버리겠다는 얘기니? 네. 아직 좀 빠르지 않니? 그래도 2학년 1학기는 끝나보고 얘기하는 게 어떨까? 진짜 해야 돼요? 벌써는 너무 빨라. 그리고 또 찾아옵니다. 저 진짜 고민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수학만 하면 안 돼요? 대신 수학 열심히는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할 것만큼은 수학에다가 다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면 내가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 어머님은 알고 계시냐? 알고 있다. 뭐라고 하시든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나한테 왜 찾아온 거니? 동의해서 엄마를 설득해달라는 얘기야?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쌤도 동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머님도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참 했어요. 얘가 1년 동안 나에게 보여줬던 수업 태도와 과제 수행도와 그다음에 가르치면서 느꼈던 얘의 탤런트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 내신 공부하기 싫다는 거니까 결이 안 맞는다는 거니까 정시는 맞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럼 수학하고 과학은 챙긴다는 전제하에 내가 동의할게.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원을 안 다녔고 수학하고 과학만 조금 다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신 수학이 곧 너의 수학 내신이 곧 너의 그 대학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내신 준비 철저히 해. 물론 네가 1등급을 받는 건 힘들 것 같다. 안 나올 거야. 정말 미안한데 재능이 그만큼은 아니야. 근데 2등급을 노려볼 정도까지만 성장할 수 있어도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 그걸 목표로 한번 움직여 보겠다면 동의하마. 알겠다고 하고 2학년 내내 정말 수학만 했습니다. 3학년 올라가는 시점일 때 수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었고 미적하고 기출 어려운 거랑 킬러만 좀 보면 되는 상태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다른 과목들 거의 2학년 말부터 공부 시작해서 1년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정시를 받고 정시로 대학을 간 케이스죠. 사실 제가 이 친구 얘기를 그냥 자랑하려고 꺼낸 게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아까 제가 전략형 정시 파이터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내신을 강의하기는 하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내신에만 국한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고민을 같이 해요. 국어나 영어 같은 내신형 과목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지문을 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저도 학교에서 다루는 문제를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이상의 거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걸 위해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계속 상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 시간에 이거 말고 저거 더 봐주면 애들 점수가 더 나올 수도 있잖아 라는 고민을 스스로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낀 게 점수를 조금 더 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거지 올라간다는 확신은 아니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대신 수능까지는 확실하게 통해라는 확신이 있으니 그냥 이 길로 가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 친구 케이스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수업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기도 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